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티븐 해거드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스티븐 해거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대선이 아까 50-50, 50대 50,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미국 대선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아까 스티븐 해거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가 중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이 지역에 많이 미치고 있고 그만큼 한미 동맹은 우리의 이익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이익에 굳건히 기반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한 70년 이상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 수많은 도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생각 없이 해보시면 뭐 수많은 도전이 있었는데요. 쉽게 그냥 한 가지 예만 들면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그 선거 공약으로 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도전도 있었고, 뭐 하여튼 매 미 행정부마다 또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미 간에 쉬웠던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사회자분이 잘못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성락 의원님은 북미국장을 하셨고 저는 북핵 외교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국장을 하시면 이렇게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자리인데 저는 다행히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미 관계의 수많은 도전을 이때까지 이겨내면서 극복해내면서 한미 동맹은 회복 탄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양국의 굳건한 그런 채널들도 다 형성돼 있고 정부 간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산업계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노심초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처방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협상과 협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대해서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기업가시지 않습니까? 기업가신데 좀 특수한 기업가십니다.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거를 하신 분이라서 그 리더십 스타일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시작점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정책 결정을 할 때 밑에서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러면 나한테 옵션이 뭔지 갖고 와라. 그러면 옵션 1, 대안 1, 대안 2, 대안 3 그러면 그 중에서 1번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본인이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그 스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조정을 해가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의사결정 스타일의 장점은 뭐냐면 그 스텝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결국은 가만히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은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못 결정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절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협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많은 그 비즈니스 딜을 하셨는데 그때도 극단적인 입장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진심,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 뭐 그런 걸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을 하고 이제 상대를 해서 결국 우리가 SMA 협상부터 여러 가지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 뭐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 관계는 회복 탄력성을 이미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당황스러운데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지금 된다고 해도 북한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처음에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기도 하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갖는 특수한 이익이 있고 중동 지역에 갖는 큰 이익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내년에 1월 달에 시작하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선순위를 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일이 있던 북한과 김정은이 있던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양탄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탄일성의 로직은 뭐냐면 1960년대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하고 적대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어떻게든 국력을 다해서 핵개발 이 양탄일성을 했습니다. 양탄일성이라는 게 원자탄, 수소탄, 그다음에 일성이 이제 ICBM을 의미하는 인공위성 이 세 가지거든요. 양탄일성. 양탄일성을 하고 나니까 1970년대에 중국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니까 닉슨 대통령이 북경으로 날아와서 결국은 미중 관계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중국을 모셔다가 대만을 몰아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만들고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중국이 또 개혁개방도 78년부터는 하고 그래서 또 잘 사는 나라도 건설하고 다 된 거 아니냐. 김정은의 생각은 내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결국 나도 중국처럼 양탄일성 가능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했었죠. 집권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핵실험 뭐 3차, 4차, 5차, 6차 하고 ICBM 화성 11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김정은이 드디어 내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렇게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하노이의 딜이지만 그 처절히 실패했죠. 처절히 실패하고 지금 김정은이 돌아가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고민한 다음에 지금 김정은의 결론은 8차 당대회에서 2021년에 선언한 걸 보시면 내가 사실은 기본적인 전략이 잘못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위협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자기한테 5년 시간을 주면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무기가 가만 보면 미국을 아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우리를 아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초대형 핵탄두, 그다음에 핵 잠수함, 뭐 정찰 위성. 그래서 그걸 얘기했을 때는 아니 저거 북한이 개발하려면 뭐 수십 년도 모자르고 그럴 능력도 안 될 텐데 왜 저러지? 저러다 나라 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 2021년 이후에 21년, 22년, 23년, 거의 24년, 3년 동안 김정은이 진짜 그걸 뭐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로 매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이면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데 아마 내년에 북한이 상당히 심각한 도발들을 해올 것입니다. 빠르면 어떤 분은 빠르면 뭐 올해 이제 대선 부근부터 그런 걸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7차 핵시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ICBM 정상각 발사도 해야 되고 이런 위협들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은 가장 자극적인 조치가 될 테니까 아마 뒤에 할 거고 그 전에 많은 도발 조치들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에 대해서는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뭐 그런 위협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접근법을 뭐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지금 고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단념시키고 그래서 단념시키기 위해서 유엔 제재에 고삐를 늦춰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독자 제재를 통해서 아니면은 사이버 상의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단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서 비핵화는 우리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D 어프로치고 이런 뭐 접근법은 뭐 이름이야 바뀌겠죠. 정보가 바뀌면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